지금 전 세계 고고학계가 몽골의 금지된 선격 이흐 호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세계사가 완전히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버드 중앙아시아 연구소의 긴급 성명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칭기즈칸의 비밀 서고에서 발해의 태자 대광현의 옥인이 발견되자 몽골 정부 관계자들은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국을 설계한 군사 강령이 발하의 행정 용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제국의 기원을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결정적 증거입니다. 1000년 전 누가 이 초원에 한민족의 흔적을 남긴 걸까요? 세계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율의 발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5년간 가이드로 일해온 바트바야르라고 합니다. 광활한 초원과 쏟아지는 별들을 보여주며 수만 명의 관광객을 안내했지만 그 남자를 만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묘한 예감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칭기즈칸 국제공항의 입국장은 여느 때처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아웃도어를 입은 단체 관광객들과 고가의 카메라를 든 촬영팀 사이에서 유독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도 쓰지 않았고 여행자의 설렘 같은 건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낡은 카키색 코트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군용 배낭을 맨 그의 눈은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쫓는 사냥꾼처럼 차갑고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예약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표인석 교수님 되십니까? 제가 묻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배낭을 고쳐맸습니다. 그가 제 차인 구형 푸르공에 올라탔을 때 차 안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품 안에서 낡은 가죽 지도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지도의 모서리에는 일반적인 몽골의 지도에서는 볼 수 없는 기묘한 표식이 있었습니다. 용의 형상 같기도 하고 구름 문양 같기도 한 그 푸른색 자수 표식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몽골의 전설 속에서 성역을 지키는 푸른 용 청룡의 문양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트바야르 씨 당신이 이 지역 최고의 베테랑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안내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테를지 국립공원입니까? 아니면 고비 사막입니까? 제 물음에 그는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으 호릭 위대한 금기라고 불리는 그곳을 손가락이 가리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습니다. 그곳은 몽골인들에게 칭기즈칸의 성역이자 산채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고 전해지는 절대 금기 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일반 가이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정부의 허가도 나지 않고 길도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표인석 교수는 말없이 낡은 수첩을 하나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1996년이라는 숫자와 함께 한 중년 남성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30년 전 몽골 러시아 합동조사단원으로 이곳에 왔다가 실종되셨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무선 교신 내용이 바로 이으 호릭이었습니다. 그가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는 몽골의 전통 문양이 아닌 발해의 전형적인 연꽃 무늬, 기와와 함께 기묘한 글자가 새겨진 인장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칭기즈칸의 무덤 근처에서 발해의 흔적을 찾고 계셨습니다. 몽골 제국의 건국 공신 중 상당수가 발해의 유민들이었으며 그들이 가져온 행정 조직과 군사 전술이 몽골 제국의 근간이 되었다는 증거를 찾으려 하셨죠. 표 교수의 말은 가이드로서 제가 평생 알고 있던 상식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몽골 군대의 기틀이 한반도에서 온 유민들의 머리에서 나왔다니 이것은 역사학계를 넘어 민족적 자부심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일은 제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표 교수가 보여준 그 인장 사진 속 글자가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들려주셨던 아침의 나라에서 온 위대한 태자의 전설과 겹쳐지면서 제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몽골의 푸른 피 속에는 동쪽 끝,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나라에서 온 지혜로운 형제들의 혼이 섞여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던 우리 차의 미러에 검은색 SUV 차량 세 대가 빠르게 따라붙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차들은 번호판도 없었고 짙게 썬팅된 유리창 너머로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표 교수가 거칠게 지도를 접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군요. 하이데거의 개들이 벌써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이데거.
저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표 교수의 얼굴에 비친 팽팽한 긴장감만으로도 우리가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푸르공의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울란바토르 시내의 복잡한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를 쫓는 검은 차량들은 마치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늑대떼처럼 집요하게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유적 탐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필코 감추려 하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밝혀내야만 하는 인류사의 잃어버린 페이지를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광활한 초원으로 향하는 관문이 열리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닌 서늘한 칼날과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였습니다. 차체가 거칠게 덜컹거리는 가운데 표 교수가 배낭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쇳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이 빛을 받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실종된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있었다는 발의 군대의 지휘관용 병부였습니다. 이 병부가 가리키는 방향은 이제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초원에 금기된 성역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는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희미한 불빛이 100m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사방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제가 몰고 있는 구형 푸르공의 헤드라이트만이 갈라진 대지와 마른 풀들을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죠. 도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울퉁불퉁한 비포장기를 달릴 때마다 차체는 비명을 지르며 좌우로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도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뒤를 쫓던 검은 SUV 차량들이 라이트를 끄고 어둠 속에 숨어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트바야르 씨 차를 세우지 말고 계속 가세요. 저들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승부를 보려 할 겁니다. 표인석 교수가 흔들리는 차 안에서 낡은 가죽 지도를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어떤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대체 바레라는 나라가 우리 몽골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들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겁니까? 그는 창밖의 어두운 지평선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씨, 당신은 몽골 제국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말 타는 기술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칭기즈칸이라는 한 영웅의 개인적 역량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우리의 위대한 칸과 기마 부대의 용맹함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 교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물론 용맹함도 중요했죠.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을 지탱했던 십진법 군사 조직과 광활한 대륙을 하나로 묶었던 역참제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시스템의 원형이 926년 멸망한 발해의 오경 15부 62주 체제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설명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발해는 한때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행정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후 수십만 명의 유민이 흩어졌는데 그중 정예 부대와 지식인 계급이 북서쪽으로 이동해 몽골 부족들 사이에 스며들었다는 가설이었죠. 그들이 가져온 고도의 통치 기술과 군사 전략이 흩어져 있던 몽골 부족들을 하나로 묶고 대제국으로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발해의 태자 대광현은 공식적으로는 고려로 망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사료들에 따르면 그와 함께 움직였던 핵심 참모들과 특수부대원들이 북쪽 초원으로 향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세력에 복수하기 위해 훗날을 도모하며 몽골 부족의 기틀을 닦았죠. 칭기즈칸의 가문인 보르지긴 씨족의 초기 형성 과정에 이 발해 유민들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저는 뒷목이 쭈뼛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전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늘 우리 조상들이 동쪽 끝 아사달에서 온 위대한 스승들에게 글과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달래기 위한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실제 역사와 연결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 뒤에서 우리를 쫓는 하이데거라는 놈들은 뭡니까? 제가 묻자 표 교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이데거 재단은 표면적으로는 유럽의 문화유산 보호 단체를 표방하지만 실체는 다릅니다. 그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역사를 철저히 서구 중심이나 특정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맞춰 재편하려는 비밀 결사입니다. 만약 몽골 제국의 뿌리의 발해와 한민족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역사 공정의 탑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들은 제 아버지를 죽였고 이제는 저와 이 진실을 없애려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차츠가 커다란 구덩이를 들이받으며 공중으로 붕 떴습니다. 화광하는 굉음과 함께 차 안의 장비들이 쏟아졌고 저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려 중심을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라이트를 켠 검은 SUV 한 대가 우리 차 꽁무니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넣을 기세였습니다. 바트바야르 씨, 여기서부터는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꺾으세요. 저 바위벽 사이로 좁은 틈이 보일 겁니다. 표 교수의 지시에 저는 망설임 없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푸르공이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내며 거친 암석지대로 파고들었습니다. 놈들의 SUV는 덩치가 커서 따라오기 힘든 좁은 길이었죠.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험난한 지형을 돌파하며 한참을 달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낭떠러지였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절벽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섰습니다. 타이어 밑으로 돌멩이들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놈들의 차 2대가 이미 우리를 포위하고 문을 열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전술복을 입은 남자들이 총을 겨누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표 교수가 품 안에서 작은 금속 원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배낭에서 꺼냈던 발해의 병부를 금속 원통에 결합하자 그 접합 부위에서 은은한 푸른 광채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트바야르 씨,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이 이 성역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을 겁니다. 표 교수가 원통을 비틀자 절벽 아래 깊은 어둠 속에서 마치 잠들었던 괴수가 깨어나는 듯한 묵직한 진동이 발밑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놈들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우리가 서 있던 지면 자체가 거대한 기계 장치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서부터 시작된 웅장한 진동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흔들어 깨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절벽 끝에 멈춰섰던 푸르공의 앞바퀴가 허공을 향해 기울어지는 찰나 저는 죽음을 직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추락의 충격 대신 차체가 서서히 뒤로 미끄러지며 거대한 기계 장치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듯한 육중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서히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절벽의 일부분이 안쪽으로 회전하며 거대한 입구를 드러냈고 푸르공은 그 안으로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씨,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세요. 이 시스템은 조상들이 설계한 중력식 유도 장치입니다. 우리가 가진 병부의 파동이 입구의 센서를 깨운 겁니다. 표인석 교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동굴 안으로 진입하자 뒤쪽의 거대한 바위문이 다시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우리를 포위하려던 검은 SUV 차량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순식간에 차단되었고 사방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실내등을 켰습니다. 표 교수는 창백해진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품 안의 병부와 금속 원통을 소중하게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대체 뭡니까? 몽골의 성역에 이런 기계 장치가 있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 물음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동굴 벽면을 비추는 전등을 켰습니다. 전등 빛이 닿은 곳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벽화들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에는 말을 타고 달리는 전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교한 건축물을 짓고 무기를 제조하는 장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옷차림과 장식은 몽골의 전통적인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곡선이 강조된 화려한 관모와 깃을 세운 상의는 역사, 책에서나 보던 바레인들의 복식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바트바야르 씨? 칭기즈칸의 선조들이 이 척박한 초원을 통일하기 전 그들에게 철기 제조 기술과 성곽 축조법을 전수한 이들이 누구였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유민이 아니라 한 제국의 정수를 간직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푸르공에서 내려 동굴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향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때 동굴 깊숙한 곳에서 무전기의 기계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독일어와 영어가 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하이데거 재단의 요원들이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이지아 미궁으로 진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놈들이 생각보다 더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지아 통로는 헨티 산맥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아버지는 이 통로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고대의 지식을 보관한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믿으셨죠. 표 교수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펼쳐 암호 같은 숫자들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갈라진 틈 사이로 30년 전의 잉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차가운 동굴 어딘가에서 진실을 지키려다 쓰러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벽면의 조각들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장에서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가
표 교수의 가슴팍을 겨냥했습니다. 엎드려요. 제가 소리치며 그를 밀쳐내는 것과 동시에 동굴 안을 찢는 듯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타탕하는 소리가 동굴 벽에 반사되며 수십 번의 메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쓴 검은 옷의 사내들이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하이데거 재단의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군대보다 훨씬 고도의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 선 남자는 덩치가 크고 매서운 눈빛을 가진 자였습니다. 세르게이 로스토프, 하이데거 재단의 현장 작전 지휘관이자 30년 전 표 교수의 아버지가 실종되던 날 마지막으로 교신한 상대였습니다. 표 교수가 이를 악물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세르게이, 결국 네가 직접 나섰군. 세르게이는 차가운 억양의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표인석 교수 유물을 넘겨라. 그러면 당신의 목숨과 가이드의 안전은 보장해주지. 표 교수는 바위 뒤로 몸을 숨긴 채 병부를 꽉 쥐었습니다. 이 유물은 당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잃어버린 기억이자 우리 민족의 뿌리다.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이드로 일하며 겪었던 수많은 야생의 감각을 총동원했습니다. 몽골의 사냥꾼들은 어둠 속에서도 바람의 흐름과 흙의 냄새로 적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저는 동굴 바닥에 자갈을 집어 던져 놈들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그 틈을 타 표 교수는 수첩에 적힌 고대 함정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육중한 바위 기둥이 놈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굉음을 냈습니다. 우리는 그 혼란을 틈타 더 깊은 지하로 도망쳤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 우리 앞에는 거대한 청동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에는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새 삼조고가 태양을 품고 있는 문양이 정교하게 양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해와 고구려의 상징이자 하늘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신성한 표식이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씨, 여기가 바로 아버지가 도달하려 했던 마지막 문입니다. 표 교수가 떨리는 손으로 문 중앙의 홈에 병부를 끼워 넣었습니다. 병부와 문이 맞물리자 푸른 빛이 문 전체를 타고 흐르며 기이한 문자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쓰는 글자도 한자도 아닌 오직 발해의 집의 계급만이 공유했다는 비밀 문자 신지문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그 너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광채에 우리 두 사람은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권의 죽간과 파피루스 그리고 몽골 제국의 전략 지도가 벽면에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앙에는 칭기즈칸의 옥좌보다 더 높은 곳에 노인 하나의 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귀에 들려온 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동굴 천장이 무너져 내릴 듯한 폭음과 함께 하이데거의 요원들이 설치한 폭탄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놈들은 유물을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파괴해버리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돌더미 사이로 표 교수가 인장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제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자욱한 먼지 구름 사이로 인장을 거머쥔 표 교수의 모습과 그 뒤를 바짝 쫓는 세르게이의 서늘한 칼날이 비쳤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발견의 순간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가장 오래된 적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자욱한 먼지 구름이 동굴 안을 가득 메웠고 코끝을 찌르는 하양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거대한 돌덩이가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길을 완전히 가로막았죠. 하지만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제 시선은 오직 한 곳 표인석 교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돌더미 사이로 몸을 날려 중앙 석대 위에 놓인 옥빛 인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세르게이의 차가운 칼날이 먼지 사이로 번뜩이며 그의 등 뒤를 노렸습니다. 교수님 피해요. 제가 온 힘을 다해 소리치며 바닥에 굴러다니던 청동 장식물을 세르게이의 발치를 향해 던졌습니다. 세르게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고 그의 칼날은 표 교수의 어깨를 간신히 스쳐 지나가 벽면에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 표 교수의 팔을 잡아 끌며 석대 뒤편의 거대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표 교수를 바라보자 그는 피가 흐르는 어깨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품에 안은 인장을 보며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씨, 이것 좀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금이나 옥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0년 전 사라진 제국의 심장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인장은 은은한 푸른 광채를 내뿜는 옥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가득 채우는 묵직한 크기의 인장 위에는 웅크린 채 하늘을 노려보는 푸른 용, 청룡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죠. 그런데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용의 눈이었습니다.
수정을 박아 넣은 듯 투명한 그 눈동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를 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인장의 바닥면에는 붉은 진흙이 묻어 있었고 거기에는 힘있는 필체로 대광현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발해의 마지막 태자 대광현. 역사서에는 그가 고려로 망명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보십시오. 그의 인장이 왜 몽골 제국의 창시자인 칭기즈칸의 가장 비밀스러운 서고 정중앙에 놓여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가 고려로 가기 전 혹은 그가 보낸 핵심 세력들이 이 초원의 지배 구조를 완전히 재편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표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인장 옆에 놓여 있던 낡은 죽간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 죽간에는 몽골어의 고대 형태와 발해의 문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몽골 제국의 건국 강령입니다. 바트바야르 씨, 여기 적힌 내용을 보세요. 흩어진 부족을 하나로 모으는 십진법, 군사 체계와 대륙을 관통하는 통신망인 역참제의 설계도가 발해의 행정 용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몽골 제국은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이 가져온 고도의 통치 기술이 위대한 칸이라는 그릇을 만나 대제국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팔을 비벼댔습니다. 제가 매일 안내하던 마천루와 초원의 역사가 한순간에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제국의 기틀이 사실은 동쪽 형제들의 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몽골인인 저에게도 거대한 충격이자 묘한 동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전유물이다. 패배자의 흔적 따위가 위대한 제국의 기원이 될 수는 없지. 무너진 돌무더기 너머에서 세르게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먼지를 털어내며 총을 다시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이 전술 라이트를 비추며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당신도 학자라면 이 진실의 가치를 알 텐데. 표 교수가 외쳤습니다. 세르게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힘이 만드는 것이다. 하이데거 재단은 유라시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몽골 제국의 신비는 오직 초원에 관계여야만 해. 거기에 정교한 한민족의 행정 시스템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불씨일 뿐이다. 놈들의 총구가 우리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표 교수가 인장의 용 조각 머리 부분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러자 인장에서 강렬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며 동굴 전체에 숨겨져 있던 청동 거울들에 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멀게 할 듯한 빛의 파동이 동굴 안을 휩쓸었고 놈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지금입니다. 바트바야르 씨. 저 뒤쪽 벽면의 청룡 조각을 밀어내세요. 저는 표 교수의 외침에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벽면에 도들새김된 용의 발톱 부분을 온 힘을 다해 밀어내자 묵직한 돌문이 열리며 아래로 이어지는 가파른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세르게이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빗나간 총탄이 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고 차가운 바람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미끄러지듯 내려간 끝에 우리를 맞이한 것은 지하 깊은 곳을 흐르는 거대한 강줄기였습니다. 헨티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차가운 지하수였죠. 이 강은 지상의 온기 강으로 연결됩니다. 이 길만이 놈들을 따돌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표 교수는 젖은 옷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대광현의 인장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푸른 옥빛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천년의 진실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낡은 가죽 가방을 튜브 삼아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을 흐르는 물살은 거칠고 빨랐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물을 삼키며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강물은 천년 전 발해의 유민들이 흘렸을 눈물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물이 기쁨의 환호로 바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로 빛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강가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그림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결코 포기를 모르는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차가운 지하 강물이 폐부 깊숙이 밀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영하의 기온보다 더 시린 만년설 녹은 물이 전신을 마비시켰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수면을 향해 팔을 저었습니다. 마침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평화로운 초원의 밤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발기는 강렬한 서치라이트의 불빛과 귀를 멍하게 만드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굉음이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씨, 여기요. 먼저 물가로 기어 올라간 표인석 교수가 젖은 손을 뻗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온몸을 떨며
강가 자갈밭에 쓰러지듯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은 채 1초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서너 대의 SUV 차량이 거친 먼지를 일으키며 우리를 에워쌌고 차 문이 열리며 중무장한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 사이로 검은 롱코트를 입은 세르게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동굴 안에서 바위에 가로막혔던 그가 다른 경로를 통해 먼저 빠져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차가운 달빛 아래서 은색 라이터를 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그의 눈 속에 서린 잔혹한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강단에서 펜대나 굴리던 학자치고는 제법이군 표 교수. 그 차가운 강물을 타고 여기까지 나오다니. 세르게이의 한국어는 소름 끼칠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그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표 교수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품 안에 대광연 인장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세르게이, 당신이 감추려 했던 진실이 이제 내 손에 있다. 이 인장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당신들이 세워놓은 거진 역사의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표 교수의 외침에 세르게이는 낮게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헬기 소음에 섞여 기괴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실이라니 여전히 순진하군.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위대함을 증명해줄 이야기를 원할 뿐이다. 몽골 제국의 기상이 한반도 북쪽의 작은 유민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해.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를 뒤흔들고 우리가 공들여 만든 역사적 우월주의를 훼손하는 불온한 상상력일 뿐이지. 세르게이는 천천히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이데거 재단은 단순한 유물 도둑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의 정원사지. 세계라는 거대한 정원에서 잡초처럼 자라나는 위험한 진실들을 뽑아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당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그 잡초와 함께 묻히게 될 거다. 그 순간 표 교수가 품 안에서 젖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는 그 낡은 기록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잡초가 아니었다. 그는 역사의 거대한 강줄기를 찾았던 선구자였다. 당신이 빼앗아 간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나? 세르게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표 교수는 피 묻은 손으로 수첩의 가장 뒷면, 찢어진 흔적이 선명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당신들이 유물을 가로챌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해독 키를 인장의 내부 구조에 심어두셨지. 당신들이 아무리 인장을 가져가 본들 내 아버지의 연구 데이터 없이는 그건 그저 평범한 옥덩어리에 불과해. 세르게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마라. 그 늙은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 입을 열지 않은 게 아니라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거다. 모든 데이터는 이 인장의 푸른 용 조각 안에 내장된 미세한 구조와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니까. 표 교수의 도발에 세르게이는 평정심을 잃고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당장 저놈을 잡아. 인장은 훼손되지 않게 주의하고. 요원들이 우리를 향해 덮쳐오던 그 찰나, 저는 바닥에 흩어져 있던 날카로운 차도를 집어들고 표 교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몽골의 거친 산에서 자란 저에게 이런 싸움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달려든 요원의 발목을 걷어차며 중심을 무너뜨렸고 그의 무릎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동시에 표 교수는 인장의 특정 부위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인장에서 아까 동굴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강렬한 푸른 섬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빛의 파동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자 주변 요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고 서치라이트 전구가 펑 소리를 내며 박살났습니다. 동굴 안에서 청동 거울에 반사되었던 것과 같은 원리의 빛이었지만 야외에서 터져 나오니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이에요. 바트바야르 씨. 차로 뛰세요. 어둠 속에서 표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고 놈들의 차량 중 가장 끝에 서 있던 검은색 SUV를 향해 달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요원을 끌어내리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자갈밭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세르게이의 분노에 찬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탕탕 소리가 차체에 박히며 소름 끼치는 금소금을 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날아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위에서 우리를 비추며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교수님,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이야기는 진짜였습니까? 제가 운전대를 꽉 잡으며 묻자 표 교수는 창백한 얼굴로 인장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반은 진짜고 반은 블러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해요. 진실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전달할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때 표 교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비상 연락망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두었습니다. 인장의 사진과 아버지의 연구 기록 일부를 한국의 연구기관에 보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진실만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그제야 그가 동굴 입구에서 잠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칠흑 같은 몽골 초원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도로는 없었습니다. 오직 감각과 별빛의 의지에 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뒤를 쫓는 헬기의 소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지평선 너머에서는 또 다른 헤드라이트 불빛들이 우리를 가로막으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이 차창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으며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저는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았습니다. 이 초원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구원일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서 인장을 꼭 쥐고 있는 표 교수의 눈빛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1000년 전 발해의 전사들이 태평양과 초원을 건너며 품었을 그 불굴의 의지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차체의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이데거의 요원들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걸려온 교신이었습니다. 여기는 독수리 하나 타기 차량을 확인했다. 지원 사격 준비 라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우리 뒤를 쫓던 헬기 옆으로 또 다른 헬기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몽골 정부의 문장도 하이데거의 로고도 아닌 선명한 태극 문양이 새겨진 헬기였습니다. 드디어 표 교수가 보낸 데이터가 한국에 닿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놈들이 파놓은 더 거대한 덫의 일부일까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빙판기를 향해 핸들을 꺾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의 의지가 아닌 대자연과 운명이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거울 같은 빙판이었습니다. 헨티 산맥의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온기하, 강은 영하 30도의 혹한에 단단히 얼어붙어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핸들을 꺾어 그 빙판 위로 SUV를 몰아넣었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졌지만 저는 엑셀을 조절하며 차체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 빙판 아래 어딘가에 1000년 전 발해의 유민들이 건넜을 길이 잠들어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씨, 저 뒤를 보세요. 표인석 교수가 뒷창문을 보며 외쳤습니다. 서치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빙판 위를 휩쓸며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의 SUV 세대가 대형을 유지하며 우리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의 차는 최신형 윈터 타이어로 무장되어 있었고 빙판 위에서도 놀라운 속도로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헬리콥터의 굉음은 더욱 낮게 깔리며 우리 차 지붕을 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병의 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극 문양이 선명한 헬리콥터가 하이데거 재단의 헬기 옆으로 붙으며 이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긴급 대응팀이다. 하이데거 재단의 헬기는 즉시 항로를 이탈하라. 이것은 국제법상 정당한 보호 조치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한국어는 단호하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는 포기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 지상의 SUV들이 우리를 에워싸며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놈들의 차가 우리 차 옆면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교수님, 꽉 잡으세요. 저는 핸들을 좌우로 털며 빙판 위에서의 드리프트를 시도했습니다. 이 빙판의 두께는 위치마다 다릅니다. 가이드로 일하며 익힌 감각으로 어디가 단단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얼음이 얇게 얼어붙은 강 중심부의 여울목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세르게이의 차 한 대가 무리하게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빠직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헬기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수톤 무게의 SUV를 견디지 못한 얼음판이 거미줄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의 차는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강물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한 대 처리했습니다. 제가 외쳤지만 기뻐할 틈은 없었습니다. 세르게이가 탄 메인 차량은 영리하게도 제 궤적을 피해 우회하며 다시 거리를 좁혀왔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탕탕 소리가 날 때마다 차 유리에 하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표 교수는 피가 흐르는 어깨를 움켜쥔 채 대광연의 인장을 수건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씨, 저 앞에 바위 절벽 쪽으로 가세요. 거기에 30년 전 아버지가 남긴 수첩의 마지막 단서가 가리키는 숨겨진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얼어붙은 강을 가로질러 절벽 아래 좁은 틈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그 바람은 마치 우리를 부르는
천년 전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차가 바위 틈 입구에 도달했을 때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인장을 들고 안쪽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세르게이와 그의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표 교수, 거기 서라. 진실을 가지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나? 세르게이의 분노에 찬 고함이 좁은 바위 골짜기에 메아리쳤습니다. 우리는 미끄러운 바위 위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는 이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심장이 터질 듯한 고동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통로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 앞에는 거대한 얼음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물줄기가 거대한 커튼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교수님, 여긴 막혔습니다. 제가 절망적으로 말하자 표 교수는 빙긋이 웃으며 인장에 푸른 용 조각을 얼음 폭포의 특정 지점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장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이 얼음 속으로 투과되며 폭포 내부에 숨겨져 있던 청동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징하는 낮은 진동과 함께 얼음 폭포의 일부분이 회전하며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바레의 유민들이 초원을 건너며 마지막으로 지식을 보존했던 냉동 보관소입니다. 아버지는 이곳의 좌표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죠.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등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타앙하는 소리와 함께 표 교수의 다리 옆바닥이 튀어 올랐습니다. 세르게이가 어느새 폭포 앞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의 눈은 이제 이성을 잃고 광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인장을 내놔. 아니면 여기서 모두 죽게 될 거다. 세르게이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하늘 위를 선점하고 있던 한국 대응팀의 헬기에서 강렬한 섬광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눈을 멀게 하는 백색 광이 폭포 앞을 뒤덮었고 세르게이와 요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리고 쓰러졌습니다. 지금입니다. 들어가세요. 우리는 얼음 폭포 안쪽의 비밀 공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세르게이가 바닥을 치며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역사를 지배하려 했지만 결국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 무릎을 꿇은 가련한 약탈자에 불과했습니다. 폭포 안쪽은 외부의 혹한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늑하고 고요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얼음 속에 박제된 듯 선명한 상태로 보존된 수천 권의 문서와 유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한국에서 급파된 대응팀의 요원들과 의료진이 이미 다른 입구를 통해 진입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인석 교수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긴급 역사 안보팀입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표 교수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표 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인장을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안에 담긴 천년의 진실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겠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몽골의 가이드로 살며 수많은 별을 보았지만 오늘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역사의 별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레의 기상과 몽골의 용맹함이 만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 줄기 피로 이어진 잃어버린 형제들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제 상처를 살피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을 때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도 표 교수가 저를 보며 속삭이던 말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바트바야르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위대한 귀환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이미 안전한 기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수십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대광연의 인장 속에 담긴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수만 줄의 데이터와 고대 문자들이 결합하며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 분석 결과가 한 줄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과학적 데이터 그 자체보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조상들의 마지막 유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우리조차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온몸을 감싸는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가장 먼저 느껴졌습니다. 헨티 산맥의 칼바람과 온기, 하강의 얼음물에 마비되었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며 손끝이 찌릿하게 떨려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푸르공의 낡은 천장이 아니라 하얀색 특수합금으로 제작된 첨단 기지의 내부였습니다. 사방에는 정밀한 기계음이 들렸고 벽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가 나열된 모니터들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몽골 초원을 누비며 보았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마치 미래 도시의 실험실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바트바야르 씨? 옆을 보니 표인석 교수가 어깨에 하얀 붕대를 감은 채 휠체어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그토록 지키려 했던 대광연의 인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한국에서 급파된 연구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안전한 겁니까? 하이데거, 놈들은 어떻게 되었죠? 제가 상체를 일으키며 묻자 표 교수는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임시보안기지입니다. 세르게이는 현장에서 몽골 연방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이데거 재단의 불법 유물 탈취와 살인, 미수 혐의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으니 이제 놈들이 이 진실을 덮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기지 중앙의 대형 모니터에 붉은색 경고등이 꺼지며 초록색 확인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이 환호성을 터뜨렸고 기지 책임자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표 교수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녀가 내민 태블릿 PC에는 복잡한 유전자 서열과 탄소 연대 측정 수치가 가득했습니다. 표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장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입니다. 인장을 제작한 옥의 성분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서 산출되는 경옥이며 제작 시기는 정확히 920년대 초반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해가 멸망하기 직전 태자 대광연이 활동하던 시기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인장 내부에 보존되어 있던 미세한 유기물 샘플의 유전자 분석 결과입니다. 책임자가 화면을 전환하자 두 개의 유전자 지도가 겹쳐지며 일치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인장 손잡이 부분의 틈새에서 발견된 인골 조각과 현대 한국인, 그리고 우리 기지에 협조해준 몽골 보르직인 C족 후예들의 유전자를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99.8%의 일치입니다. 미토콘드리아 하플로그룹 분석 결과 이들은 수천 년 전 동일한 목의 혈통에서 갈라져 나왔으며 특히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 한반도 북부에서 몽골 초원으로 대규모 혈연 이동이 있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머니께 들었던 전설이 그리고 표 교수가 주장했던 가설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닌 거대한 역사의 실체였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황금 씨족이라 불리는 이들의 피 속의 발해에 기상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저는 몽골인으로서 말할 수 없는 전율과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표 교수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낡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마지막 단서는 바로 이 인장 내부에 숨겨진 미세한 청동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발해의 마지막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별자리 지도와 함께 후손들에게 남기는 짧은 메시지가 신지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해설사가 그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읽어주었습니다. 동쪽의 해가 저물 때 우리는 서쪽의 초원으로 태양의 씨앗을 옮기노라. 언젠가 푸른 용의 눈이 다시 빛날 때 갈라진 형제들은 하나의 하늘 아래서 다시 노래하리라. 문장이 끝나는 순간 기지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000년 전 제국을 잃고 낯선 땅으로 향해야 했던 이들이 가슴속에 품었을 슬픔과 그럼에도 잃지 않았던 재회에 대한 희망이 시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표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인장의 청룡 조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자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을 구출해낸 학자의 뜨거운 환희였습니다. 바트바야르 씨, 이제 우리는 이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릴 겁니다. 표 교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나 몽골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서로를 형제라고 불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공통의 자산입니다. 저는 기지의 유리창 너머로 서서히 밝아오는 몽골의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광활한 초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1000년 전 발해의 유민들이 보았을 그 빛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감시와 추격에 시달리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세상에 외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이 발견을 공식화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국제형사재판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이데거 재단의 음모는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위대한 유물을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표 교수는 저에게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상들이 떠나온 그 땅에서 이 유물이 전시되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자고 말이죠. 저는 휠체어를 밀며 기지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옥상에는 서울로 향할 수송 헬리콥터가 프로펠러를 돌리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헬기 옆면에는 태극 문양과 몽골의 소연보 문양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라졌던 두 세계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수송 헬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헨티 산맥의 능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깊은 산속 어딘가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이 잠들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찾은 이 하나의 열쇠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문을 열었음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며 기동을 시작하자 제 가슴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뜨거운 파동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하늘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이데거 재단의 수뇌부는 체포되었지만 그들이 전 세계에 심어놓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여전히 학계와 언론을 장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총칼이 아닌 논리와 증거라는 더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전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표 교수는 제 어깨를 꽉 쥐며 창밖의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 푸른 물결 너머에 우리가 닿아야 할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천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곳,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 서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제 심장은 몽골의 거친 초원을 달릴 때보다 더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생전 처음 와보는 땅 하지만 제 조상들이 1000년 전 눈물을 머금고 떠나왔던 그 약속의 땅에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마천루와 한강의 물줄기가 어우러진 이 도시는 발해의 유민들이 꿈꿨던 미래가 현실로 피어난 것처럼 장엄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앞은 이른 새벽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대륙을 건넌 단군의 후예들이라는 이름의 특별 전시회를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박물관 건물 전체가 세 바퀴나 에워싸여 있었죠. 저는 표인석 교수와 함께 귀빈실에서 전시 개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 교수는 이제 붕대를 풀고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수첩과 대광연의 인장이 든 특수 가방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씨, 저 줄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렇게 많은 형제가 모였습니다. 표 교수의 목소리가 감격에 젖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전시실 중앙 3중 강화 유리로 보호된 전시대 위에 마침내 대광연의 인장이 안치되었습니다. 특수 조명을 받은 푸른 옥빛의 청룡은 마치 금방이라도 승천할 듯 찬란한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그 옆에는 몽골 헨티 산맥의 동굴에서 가져온 발해의 유물들과 이를 증명하는 최첨단 과학 분석 데이터들이 나란히 전시되었습니다. 하이데거 재단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이 이제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렌즈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표 교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계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갇힌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푸른 옥인이 증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1000년 전 이미 대륙의 끝과 끝을 연결하며 새로운 세상을 설계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기틀 속에 살아 숨쉬는 발해의 정신은 우리가 한반도라는 작은 틀에 갇힌 민족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강연장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벅찬 감동에 젖어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전시실 한 구석에서 몽골의 전통 의상을 입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상의 유업을 지켜낸 역사의 목격자이자 다시 만난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전시가 시작되자 수많은 시민이 인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노인부터 젊은 학생들까지 모두가 그 푸른 빛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상들의 고단했던 여정을 추모했습니다. 누군가 나지막이 아리랑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멜로디는 순식간에 전시실 전체로 퍼져나갔고 제가 몽골 초원의 모닥불 옆에서 할머니와 함께 불렀던 그 구슬픈 가락과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표 교수는 저를 이끌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지는 해가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씨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강물과 같아서 잠시 바위 아래로 숨을 수는 있어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지켜낸 이 진실이 이제 새로운 세대를 깨우는 거대한 물줄기가 될 겁니다. 저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몽골의 초원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의 바람과 이곳의 물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잊힌 줄 알았던 형제의 인연은 차가운 금속과 옥덩어리가 아닌 우리 각자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초원의 가이드도 몽골의 방랑자도 아닌 광활한 대륙을 품었던 제국의 후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손의 온기는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역사의 쇠사슬이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초원의 눈보라가
아무리 매서워도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이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돌아올 집이 있고 함께 노래할 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켜지며 서울의 밤이 깊어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역사의 태양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발해 태자 대광현의 옥인. 몽골 제국 건국 강령의 93%가 발해 행정용어. 천년을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하버드 연구소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묵묵히 파헤쳤던 한 학자. 차가운 초원 밑 지하 서고에서 마침내 찾아낸 단 하나의 인장. 그것이 증명했습니다. 대제국의 뿌리에 우리 조상의 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몽골과 한국은 형제다. 한 문장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클릭 하나가 잊힌 역사를 깨우는 거대한 물결이 됩니다. 우리는 작은 땅에 갇힌 민족이 아니었습니다.